매력 자본을 우습게 보지 마라. 후광 효과. 당신이 CEO라면 다음 두 남성 중 누구를 채용하겠는가? A. 깔끔하게 다듬은 짧은 머리에 수염 없는 매끈한 피부, 빳빳한 디올 옴무의 리버스 칼라 셔츠와 슬림한 핏의 에르메스 슈트를 입음. B. 가슴까지 내려오는 덥수룩한 수염에 까무잡잡한 피부, 빡빡 깎은 머리에 주황색, 노란색, 빨간색 무늬가 교차하는 헐렁한 나련 반팔 티셔츠와 검정 조거 팬츠를 입음.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작용한다면 아마 A에게서는 깔끔한 반듯함, 엘리트, 도시적 세련미 등의 이미지가 연상될 것이고 B에게서는 자유분방함, 예술적, 명상, 열정 등의 이미지가 떠오를 것이다. 아무래도 CEO로는 A가 더 어울리지 않을까? 사실 A와 B는 잭도시 트위터 창업자의 과거와 현재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A는 잭도시가 트위터를 창업한 2007년쯤의 모습이다. 실리콘밸리를 대표하는 패셔니스타이던 그는 요가와 패션 사업 같은 사적인 일에 빠져 불성실한 근무 태도로 논란을 일으켰다. 패션에 관심 많은 철없는 대표라며 비판받다가 결국 창업 2년 만에 2008년 CEO직에서 쫓겨났다. 2015년 누적된 적자로 위기에 빠진 트위터를 구하기 위해 다시 CEO로 돌아왔다. 덥수룩한 수염에 짧게 자른 머리, 평범한 청바지에 짙은 색 라운드 티를 입고 나타난 그에게서 예전의 말끔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패션이 CEO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유 주식의 3분의 1을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고 본인은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함으로써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고 트위터의 정체성이던 140자 제한 정책을 폐지하는 등 과감한 변화를 통해 2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2021년 11월 그는 자신이 세운 핀테크 회사인 블록에 전념하겠다면서 트위터를 다시 떠났다. 이제는 아무도 그의 옷차림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이처럼 어떤 개인의 한두 가지 특성이 전체적인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현상을 후광효과라고 한다. 일부 요소에 집중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일종의 지각오류다. 옷차림으로 잭도시의 CEO 자질을 평가한 것도 후광효과가 만든 오류였다. 후광효과는 미국 심리학자 에드워드 손다이크가 처음 사용한 용어다. 그는 1920년 군대 장교들에게 휘하 사병들을 지능, 체력, 리더십, 성격 등의 항목으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평가 결과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외모가 출중하고 체격이 큰 병사일수록 다른 항목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다. 손다이크는 이를 한두 가지 뛰어난 장점을 일반화하여 종합적인 평가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한 뒤 이에 후광효과라는 이름을 붙였다. 후광효과의 영향력은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호감도 높은 유명인들을 광고 모델로 쓰는 이유도 후광효과 때문이다. 광고 모델과 제품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모델에 대한 호감도가 제품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새로 개봉하는 영화를 홍보하면서 땡땡땡 제작진 작품이라고 감독이나 제작진들의 대표적 흥행작을 강조하는 것도 과거 성공한 작품의 후광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후광효과가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영역은 아마도 첫인상일 것이다. 첫인상이 좋으면 어지간히 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지지 않는다. 첫인상을 판단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3초? 10초?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첫인상은 불과 0.1초 만에 결정된다. 2006년 미국 프린스턴대 심리학가 제닌 윌리스와 알렉산더 토도르프 교수는 실험 참가자 200명에게 여러 장의 얼굴 사진을 0.1초 동안 보여준 뒤 매력, 호감도, 능력, 공격성 등을 평가해 보라고 했다.
그 후 같은 사진을 0.5초, 1초 동안 보여주고 다시 평가하게 했다. 0.1초만 보고 내린 판단은 0.5초, 1초 동안 보고 내린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심지어 시간 제한 없이 사진을 보고 평가한 대조군의 평가와도 큰 차이가 없었다. 토도로프 교수는 오래 본다고 판단이 달라지지는 않으며 관찰 시간이 길어질수록 최초 판단을 더욱 확신하게 된다. 라고 말했다. 여러 평가 항목 중에서 매력도와 신뢰성을 가장 빨리 판단했고 특히 신뢰성은 시간 차이별 편차가 가장 적었다. 토도로프 교수는 이 결과가 생존 본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해석한다. 믿을 만한 존재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생존에 유리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뇌가 진화 과정에서 습득한 것이다. 첫인상은 0.1초 만에 결정되는 만큼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가 판단의 근거가 된다. 얼굴 생김새뿐만 아니라 말투, 자세, 표정, 패션 스타일, 심지어 이름까지 외부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작용한다. 첫인상을 결정하는 외적 요소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매력의 힘은 강력하다. 매력적인 사람의 취업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0% 더 높고 소득은 15% 정도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관리자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3%가 옷차림 때문에 직원을 승진이나 연봉 인상 대상자에서 제외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0%는 옷차림 때문에 직원을 해고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직장 생활에서 매력은 돈이나 교육, 인맥만큼이나 중요하다. 매력이야말로 일상을 지배하는 조용한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런던 정경대 사회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런던 정책연구센터에서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는 캐서린 하킴은 아름다움이 곧 자본역임을 매력 자본의 개념으로 설명한다. 매력 자본이란 타인에게 자신을 매력적으로 보임으로써 호감을 얻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매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친구, 연인, 동료, 고객, 의뢰인, 팬, 추종자, 지지자, 후원자로 만든다. 사생활뿐만 아니라 스포츠, 예술, 정치, 비즈니스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한다. 심지어 큰 회사일수록 매력적인 사람을 CEO로 뽑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회사 전체의 후광 효과를 책임지는 얼굴이기 때문이다. 매력 자본을 키우기 위해 성형수술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라는 말은 아니다. 매력 자본은 단지 얼굴과 몸매가 아름다운 것만 뜻하지는 않는다. 얼굴은 잘생겼는데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중요한 건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이다. 매력 자본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호감을 불러일으키고 알고 싶게 만들고 갈망하게 하는 능력이다. 프랑스어에는 벨르레드라는 표현이 있다. 아름다운 못생김이라는 뜻인데 외모는 평범하지만 훌륭한 자기 표현력과 세련된 스타일로 매력이 넘치는 사람을 가리킨다. 이들은 뛰어난 유머 감각과 활력 넘치는 긍정적인 에너지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무장해제시킨다. 하버드대 에이미 커드 교수는 자세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자신감 넘치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자존감은 어떻게 시작되는가라는 책을 통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일수록 신체를 최대한 확장하는 자세를 취한다면서 자세와 마음의 상관관계를 설명한다. 스포츠 경기에서 승리하는 선수들은 거의 대부분 양팔을 높이 뻗거나 좌우로 좁혀는 자세를 취한다. 무리 생활을 하는 동물들도 서열이 높을수록 신체를 최대한 확장하는 자세를 취한다. 성취감과 자신감을 드러내는 이런 자세를 두고 파워포즈라고 한다. 양손을 허리춤에 얹는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의 대표적인 자세도 일종의 파워포즈다. 반대로 자신이 약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몸을 웅크린다.
혼나는 사람이 양손을 앞으로 모으고 고개를 숙이는 자세를 취한다거나 겁에 질린 강아지가 꼬리를 말아넣는 것처럼 방어 본능이 작동하는 것이다. 이처럼 심리 상태가 몸짓 언어로 표현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몸짓 언어도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마음이 몸에 영향을 주듯이 몸도 마음에 영향을 준다. 커디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면접 전 2분 동안 신체를 확장하는 챔피언 자세를 취한 사람들은 결단력 및 적극성과 연관 있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9% 증가했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25% 감소했다. 이와 달리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 즉 무기력한 자세를 취한 사람들은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10% 감소했고 코르티솔 수치는 15% 증가했다. 이어 모의 면접을 보게 했는데 강력한 자세를 취한 사람들이 면접에 통과할 확률이 20% 이상 높았다. 이 밖에 웃는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늘어나는 등 몸짓 언어 변화가 심리 변화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많다. 면접이나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있다면 구부정한 자세를 유발하는 휴대폰 보기, 노트북 작업 등을 삼가고 의식적으로 당당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마음가짐을 다지는 게 좋다.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는 사람보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더 매력적인 것은 당연하다. 아주 사소한 노력으로 본인의 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이다. 어깨를 펴고 허리를 세우라던 어른들의 잔소리가 우리의 관절 건강을 걱정해서만은 아니었던 것이다. 호강 효과가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에서 일을 잘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매력 자본을 키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다행히 유머, 패션 스타일, 예의범절, 미소, 건강한 활력 등 매력 자본은 지능처럼 관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옷차림과 화장, 운동에만 신경 쓴다고 폄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면 될 일이다. 그들은 당신의 경쟁자가 될 수 없다. 매력 자본의 힘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매력을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을 빛나게 만드는 가장 큰 매력을 찾아 열심히 키우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귀찮다면 최소한 자세만이라도 바르게 하자. 최소의 노력으로 의외의 큰 효과를 볼 것이다. 성공해본 사람이 계속 성공하는 까닭. 성공 보존의 법칙. 나에게는 오래된 징크스가 있다. 내가 경기를 보면 응원하는 팀이 진다는 것이다. 경기장에서 직관을 하든 TV 중계를 시청하든 예외가 없다. 스포츠를 좋아하는 나로서는 고통스러운 일이다. 월드컵처럼 중요한 경기를 보다가 우리 팀이 지고 있으면 조용히 화장실에 가거나 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내가 꼭 패배의 여신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술자리에서 그 징크스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한 지인이 그랬다. 너 롯데 아니면 하나 팬이지? 부산 출신이지만 사투리가 크게 없는 탓에 내 출신지를 한 번에 파악한 사람은 거의 없다. 그 지인 말은 이랬다. 롯데와 하나가 승률이 워낙 낮은 탓에 지는 경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부산이나 대전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보니까 진다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패배는 패배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인마저 위축되게 만든다. 오랫동안 패배를 경험한 사람은 성공의 맛을 느낄 때도 두려워한다. 왜 이러지? 이러다 또 망하는 거 아니야? 물리학에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운동량은 가해진 힘에 비례하고 가해진 방향으로 일어나며 다른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 법칙은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적용된다. 성공 궤도에 오른 사람은 처음 하던 고생을 반복하는 일이 거의 없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밟는다.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 거듭해서 성공한다는 성공 보존의 법칙이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처럼 성공도 해본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2016년에 방문한 시카고는 들떠 있었다. 일주일간의 빡빡한 출장 중 끼어있는 달콤한 주말. 만나는 사람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꼭 메이저리그 야구팀 시카고 컵스의 경기를 보라고 권했다. 1870년에 창단한 시카고 컵스는 월드 시리즈에서 1908년 이후 우승을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1945년 모처럼 월드 시리즈에 진출해 우승을 노리던 시카고 컵스는 홈경기에 염소를 데리고 야구장을 방문한 팬을 경기 중에 쫓아냈는데 그 팬은 컵스가 앞으로 절대 우승을 못할 거라고 저주를 퍼부었다. 그 후 71년 동안 컵스는 우승은커녕 월드 시리즈에 나가지도 못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염소의 저주다. 올해는 달라요. 우리에겐 단장 테오 앱스타인이 있거든요. 겨우 티켓을 구해 시카고 북부에 있는 유서 깊은 야구장 리글리 필드에 도착했다. 시카고 컵스의 빨강파랑 유니폼을 입은 팬들 사이에 앉아 맥주와 프레츠를 먹으며 시카고 컵스를 응원했다. 과연 내 징크스가 깨질 수 있을까? 전날 경기에서는 이겼다고 했는데 내가 관람한 이날 경기는 졌다. 이 정도면 내 징크스는 롯데 자이언츠 때문만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런데 귀국 후 놀라운 소식을 들었다. 드디어 시카고 컵스가 우승했다고. 1908년 우승 이후 108년 만에 우승이었다. 스포츠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우승하지 못한 팀의 저주가 깨진 것이다. 미국 메이저리그는 단장의 게임이라고 한다.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단장이 선수단 구성과 팀 운영 정권을 행사한다. 신인 선발부터 트레이드, 자유계약 선수 영입도 단장 몫이다. 그래서 단장을 야구의 건축가라고 부른다. 각 구단은 능력 있는 단장을 영입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인다. 2002년 시즌이 끝나고 보스턴 레드삭스는 새로운 단장을 구하고 있었다. 보스턴 레드삭스 역시 시카고 컵스에 버금가는 저주에 시달리던 팀이었다. 1918년 우승 이후 당시 팀의 간판 타자이자 메이저리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수이던 베이브 루스를 뉴욕 양키스로 보낸 뒤로 85년 동안 우승을 못하고 있었다. 이를 베이비 루스의 애칭 밤비노를 따 밤비노의 저주라고 한다. 보스턴 레드삭스는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단장을 구했다. 영입 1순위 후보는 영화 머니볼의 실제 주인공이자 메이저리그의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킨 빌립인 오클랜드 애슬레틱스 단장이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그가 거절하면서 테오 앱스타인이 단장을 맡게 되었다. 당시 테오 앱스타인의 나이는 29세, 미국 메이저리그 사상 최연소 단장이었다. 내세울 만한 것이라고는 변호사 자격증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에서 잠깐 일한 경력이 전부. 레드삭스를 위해 태어난다고 말하는 보스턴 시민들이 보기에는 탐탁치 않은 애송이었다. 그런데 그는 정확히 2년 뒤인 2004년 밤비노의 저주를 깨고 86년 만에 보스턴 레드삭스의 월드 시리즈 우승을 안겨주게 된다. 그리고 시카고 컵스로 옮겨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오래된 저주인 염소의 저주마저 깨고 108년 만에 우승을 이끌었다. 108년 묵은 염소의 저주와 86년 묵은 밤비노의 저주가 테오 앱스타인이라는 한 사람의 손에서 풀리자 미국 언론들은 그를 저주 파괴자 혹은 테마사라고 불렀다. 그의 마법은 무엇이었을까? 2002년 말 보스턴 레드삭스 단장으로 지명된 앱스타인은 선수들 앞에서 이같이 말했다. 우리는 뉴욕 양키스가 아니다. 양키스의 성공 방식은 무시하라. 그리고 우리만의 성공 방식에 집중하라. 보스턴 레드삭스 시절에는 스타 플레이어 노마 가르시아 파라를 내보내고 명성이 한참 떨어지는 선수들을 영입해 팬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시카고 컵스 시절에도 그는 숨은 인재를 찾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값으로 영입해 키우는 데 집중했다. 에디슨 러셀, 하베에르 바에스,
크리스 브라이언트 등 젊은 선수들을 싼값에 데려와 키웠다. 그렇다고 돈을 무조건 아낀 것은 아니었다. 써야 할 때는 또 썼다. 보스턴 시절에는 당시 최고의 투수 중 하나인 커트 실링을 데려왔고, 시카고 시절에는 존 레이터, 벤 조브리스트, 제이슨 헤이워드 같은 특급 선수들을 영입했다. 시카고 컵스 우승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던 감독 자리에 명장인 조 매든을 앉힌 것도 그의 작품이었다. 앱스타인은 이처럼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메이저리그에서 완벽에 가까운 트레이드를 이끌어냈다. 그의 인재 채용 방식에 대해 일각에서는 스카우트와 선수 육성을 동시에 해내는 컨베이어 시스템 같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인재를 선호할까? 시카고 컵스의 포수 데이브 로스는 앱스타인은 야구에 대한 기본 실력은 물론이고 야구에 임하는 자세와 태도를 굉장히 중시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다. 선수들에게 어떻게 자라왔는지 묻고 동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는지도 유심히 관찰한다는 것이다. 그의 철학은 선수가 아닌 인간을 스카우트하라는 거였다. 그리고 선수들을 뽑을 때 실패에 대하는 자세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저는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유심히 봐요. 최고의 타자도 열의 7은 실패한다는 말처럼 야구는 실패를 통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공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잠깐의 실패가 있고 모든 실패도 들여다보면 순간의 성공이 있다. 우승하지 못했다고 해서 전경기를 진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경기에서 이기거나 질 때 왜 그랬는지에 대한 복기다. 그것을 통해 자신이 생각한 성공의 법칙에 확신을 가진 사람은 주변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앱스타인은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야구는 팬들의 입김이 센 종목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팀의 균형을 해치는 선수는 스타 플레이어라도 언제든 내보냈다. 스타를 통한 경기 운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승할 수 있도록 팀 자체를 리빌딩하는 것에 집중했다. 보스턴 시절 노마 가르시아 파라를 방출했을 당시에는 팬들과 언론으로부터 거센 비판에 시달렸지만 결국 이를 통해 저주를 풀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앱스타인은 또한 신기술을 활용하는 데도 주저함이 없었다. 그는 이에 대해 두 렌즈를 봄으로써 초점을 정확히 맞춘다고 설명했다. 그런 그가 보스턴 레드삭스 단장에 취임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창고 경비원 출신인 야구 통계 전문가 빌 제임스를 고문으로 앉힌 다음 그가 개발한 세이버 매트릭스를 선수 스카우트에 활용하는 것이었다. 세이버 매트릭스란 기록의 스포츠인 야구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계 수학적으로 분석해 선수의 재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임스가 이 방법을 개발한 건 1970년대였지만 경험과 감을 중시하던 메이저리그 구단에서는 아직 입증된 게 없다는 이유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앱스타인은 세이버 매트릭스를 과감히 활용했다. 그 결과 보스턴 레드삭스를 고비용 저효율에서 저연봉 고효율 시스템으로 바꿀 수 있었다. 시카고 컵스로 옮긴 후에는 빅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먼저 선수들의 동작을 3D 영상업체 키나트렉스의 마커리스 모션 픽처 기술로 모두 촬영했다. 이 기술은 영화 아바타 등에서 사용된 모션 픽처 기술에 스포츠 생체공학을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촬영한 3D 영상을 인도의 영상분석 전문 소프트웨어 회사인 아이메리트로 보내 철저하게 분석한 뒤 여기서 얻은 정보를 선수의 기량을 끌어올리거나 부상을 방지하는 데 활용했다. 스포츠는 멘털 게임이다. 징크스나 저주가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앱스타인은 세상이 깨지지 않는 징크스는 없다며 선수들을 다독였다. 오랜 저주로 팀을 뒤덮고 있는 패배주의를 걷어내야만 우승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카고 컵스가 우승에 도전한 2016년 월드시리즈.
상대팀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역시 1948년 이후 68년 동안 우승을 못해 컵스 다음으로 오랫동안 우승하지 못한 팀이었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오랫동안 우승하지 못한 두 팀의 대결은 그야말로 피말리는 접전의 연속이었다. 승부는 최종전인 7차전으로 이어졌고 9회 말까지 6대6으로 승부가 나지 않아 연장전으로 접어들었다. 시카고 컵스의 10회 초 공격을 앞두고 비가 내려 경기가 중단됐다. 앱스타인은 클럽하우스를 찾아 우리는 해낼 것이다. 가서 점수를 내자고 외치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시카고 컵스는 10회 초 공격에서 2점을 내며 최종 점수 8대7로 마침내 우승을 거머쥐었다. 앱스타인의 혁신은 팀 밖에서도 진행됐다. 2004년 보스턴 레드삭스 단장이던 그는 86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을 이군 후 홈구장인 펜웨이 파크를 전면 개보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관중석 통로를 확장하고 외야 좌석을 1000석 정도 늘리는 작업이었다. 우승으로 입장객이 늘어날 테니 좌석 수를 늘려 수익을 높여야 한다는 경영상 판단 때문이었다. 관중이 늘어나면 선수단 분위기도 개선되고 수입 증가로 구단 전체의 전력을 강화하는 효과도 거둘 것이란 판단도 있었다. 그러나 보스턴 레드삭스 팬들은 반발했다. 겨우 밤비노의 저주를 극복했는데 그 성질을 대공사로 바꾼다는 게 말이 되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앱스타인은 나에게 미신이니 저주니 하는 말이 통할 리 없다며 빈틈없는 계획으로 팀 전력을 극대화한 뒤 수익을 최대화하는 것은 프로 야구단의 당연한 수순이라고 말했다. 대신 그는 뉴욕 양키스처럼 새 구장은 짓지 않고 보스턴 레드삭스가 기존에 구사하던 소형 경기장과 고가 입장권 전략은 유지하도록 했다. 티켓이 귀할수록 열성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가격이 올라간다는 점을 노린 전략이었다. 일본 경제 주간지 니케이 비즈니스도 앱스타인 단장 시절 보스턴 레드삭스가 미국 메이저리그 30개 구단 중 가장 적은 좌석을 보유하면서도 입장료 수입은 뉴욕 양키스에 이어 항상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장사를 잘하는 것에 대해 고객을 흥분시켜 소비를 촉발하고 티켓 희소성을 높여 가격을 올리며 경기 외에 체험을 파는 경영 혁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앱스타인은 어떻게 하면 팬들이 흥분하는지, 어떻게 하면 경기에 이기는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성공 법칙이 뚜렷하게 있었고 그것을 실천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이는 페이스북을 만든 마크 저커버그도 마찬가지다. 치과 의사 아버지와 정신과 의사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그는 11살 때 병원 컴퓨터에 환자 도착을 알리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고등학생 때는 인공지능을 사용해 사용자의 취향을 파악하고 음악을 추천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이 프로그램으로 그는 마이크로소프트와 미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아메리카 온라인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안을 받았다. 2002년 미국 하버드대에 입학한 그가 처음 개발한 것은 코스매치다. 다른 사람들의 수업 시간표를 토대로 자신이 들을 수업을 고르게 하는 사이트였다. 과목을 클릭하면 누가 그 수업을 수강하는지 볼 수 있었고 원하는 학생을 선택하면 그 사람이 무슨 수업을 듣는지도 알 수 있었다. 수강 신청을 할 때면 친구에게 의뢰, 너 뭐 들을 거야? 라고 묻는 학생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그것을 사이트로 구현해낸 것이었다. 이후 저커버거는 학교 기숙사에서 여학생이 사진을 올리고 외모를 평가하는 페이스매시닷컴이란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흥행에 성공했다. 그런데 그는 사이트 성공의 비결이 사진 속 여학생이 예뻐서가 아니라 같은 학교 학생이기 때문임에 주목했다. 그래서 그는 실명과 나이, 얼굴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페이스북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페이스매치닷컴의 성공 비결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페이스북 또한 성공적으로 론칭할 수 있었던 것이다. SM 엔터테인먼트 창업자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K-팝의 창시자이자 대부로 불린다.
그는 1995년 SM을 창립한 이래 H.O.T.부터 보아, 엑소, NCT까지 대부분의 가수를 성공시켰다. 전 세계적으로 드문 일이다. 제 아무리 잘 나가는 글로벌 기획사라도 힘든 일이다. 한 SM 임원은 난해하고 새로운 컨셉의 걸그룹 에스파까지 성공하는 걸 보며 아직 이 회사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에스파의 컨셉이 처음 공개됐을 때 비웃던 사람들도 데뷔 후 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SM 음악은 SM스럽다. 이것을 SM에서는 SM 뮤직 퍼포먼스, SMP라고 한다. SM의 세계관 속에서 그들의 성공 공식대로 음악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A&R팀은 국내 기획사 중 가장 시스템화가 잘 돼 있다. 그러다 보니 SM은 팬들을 물려주는 특이한 문화도 있다. H.O.T 팬들이 신화로, 엑소로, 동방신기로, NCT로 전수된다. 이렇게 세계관과 팬층이 확고하다 보니 메타버스 등 새로운 기술과의 접목도 쉽다.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는 최근 두바이에서 개최된 바이낸스 블록체인 위크에 한국인 최초 키노트 스피커로 출연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SN타운 버추얼 네이션을 이미 10여 년 전에 세웠다. K-팝 셀러브리티가 있는 메타버스, 팬들이 함께하는 가상국가에서 아바타로 불리는 인구수는 수억 명이 될 수도 있다. 기업도 국가도 모두가 원하는 강력한 글로벌 컨텐츠를 만들고 보유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기자들도 마찬가지다. 특종을 해본 사람이 계속 특종을 할 확률이 높다. 어디를 공략하면 특종이 나오는지, 어떤 기사가 특종이 되는지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계속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신만의 성공 법칙을 만드는 것이 먼저다. 이를 위해서는 성공이든 실패든 그동안의 경험을 복기해 그 이유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처음에는 목표를 크지 않게 잡아 성공의 맛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여 큰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셋째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버티라는 것이다. 어차피 역사는 성공의 기록이다. 다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나만의 신념으로 밀어붙이면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성공의 궤도에 한번 올라타고 나면 그 뒤에는 실패하는 것이 오히려 어렵다. 승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결과 편향. 2021년 12월 삼성전자가 연말 조직 개편에서 로봇 사업팀을 신설해 관련 산업에 진출할 거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식시장에서 로봇 관련 주식이 일제히 급등했다. 일부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며칠 동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으로 떠올랐다. 로봇 산업이 향후 연평균 30% 이상 성장할 거라는 구체적인 예측과 함께 로봇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일부 투자자들이 뒤늦게 뛰어들면서 로봇 관련 주식 대부분이 신고가를 찍었다. 약 2달 뒤 이 주식들은 최고가 대비 30에서 50%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었다. 그러자 실적 없이 기대만으로 상승한 주식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로봇 산업은 시기상조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22년 3월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을 신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로봇 관련 주식이 다시 상승세를 탔다. 정부에서도 로봇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거라는 소식과 더불어 장밋빛 전망이 다시 한번 쏟아져 나와 투자자들을 부추겼다. 이쯤 되면 더 늦기 전에 로봇 산업에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 미래 기술을 장기적으로 키운다는 측면에서의 투자는 괜찮지만 지금 당장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투자에 나서는 건 신중해야 해요. 그런 환상은 잘못된 거품을 만들어 산업계와 가학계 모두 상처만 줄 뿐이에요.
세계적인 로봇 권위자 데니스 홍 미국 UCLA 로멜라 연구소 소장의 말이다. 그는 가장 진보한 형태의 무인 자동차와 휴머노이드 로봇 등을 개발하여 젊은 천재 과학자 10인에 선정됐을 만큼 누구보다 로봇 산업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지만 사업적인 측면에서 지금의 로봇 붐은 냉정하게 봐야 한다고 말한다. 지금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시기이고 실제로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로봇 산업에 큰 변화는 없었다. 하지만 로봇 관련 주식은 천당과 지옥, 다시 천당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요동을 쳤다. 주가가 상승할 때는 상승하는 이유만 눈에 들어오고 하락할 때는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만 눈에 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결과가 좋으면 그것을 만들어낸 과정 역시 좋았다고 간주하고 반대로 결과가 나쁘면 과정도 나빴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과정은 무시한 채 결과만 보고 어떤 사안을 평가하는 것을 결과 편향이라고 한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 2000년 초반 닷컴 버블 당시 기술기업에 투자하지 않은 워렌 버핏은 이제 늙어서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한다는 비판을 들었다. 하지만 기술주가 폭락하자 그 비판은 버핏의 해안과 통찰은 역시 남다르다는 찬사로 바뀌었다. 버핏의 회사 버크셔 해서웨이는 닷컴 버블 이후 15년이 지난 2016년부터 애플 주식을 사들여 2대 주주가 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시장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한편 돈나무 선생님으로 유명한 캐시우드 아크 인베스트먼트 CEO는 성장주에 집중 투자하며 2020년 149%의 상승률을 기록해 주식 투자의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들었으나 불과 1년 만에 수익률이 반토막 나자 투자를 전혀 모른다는 악평에 시달렸다.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기업계나 정치계, 연예계, 스포츠계 등 거의 모든 곳에서 결과 편향이 영향을 미친다. 사정이야 어찌됐든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뛰어나 보이고 결과가 별로면 왠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결과 편향이 발생하는 이유를 데니얼 카너먼은 인간의 인지 능력의 한계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세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 기억하는 능력이 빠르게 떨어진다고 한다. 즉 새로운 정보가 예전 기억을 덮어버리는 것이다. 결과 편향이 휘둘리면 눈앞의 결과만을 근거로 판단하게 된다. 문제는 결과 편향에 의한 판단은 심각한 오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때로는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기도 한다. 우리가 투자에서 손해를 보는 이유도 대부분 고점 부근에서 투자를 시작하기 때문인데 이 또한 결과 편향에 영향이 크다. 자산 가격 상승이 지속되면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고 투자에 관심 없던 사람들에게까지 그 소식이 전해진다. 상승하는 자산은 계속 상승할 것처럼 보이고 또 나만 돈을 못 벌고 있다는 불안함으로 투자를 결정한다. 하지만 이때는 대부분 단기 고점일 확률이 높다. 반면 대부분의 가격이 하락하는 약세장에서는 자산이 계속 하락할 것 같기 때문에 섣불리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 하지만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 대부분은 약세장에서 투자를 시작한다. 이처럼 결과만 좋으면 됐지 뭐. 얘 함정에 빠지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카너먼은 결과 편향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결과 편향은 의사결정자에 대한 평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 관찰자들은 결정의 질을 평가할 때 결정 과정의 타당성은 따지지 않고 결과가 좋았는지 나빴는지만 따진다. 위험성이 낮은 외과 처치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사고로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보자. 배심원들은 그 처치가 위험성이 높았고 의사는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믿기 쉽다. 이런 결과 편향 탓에 처음에는 타당하다고 믿었던 결정을 사후에 제대로 평가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원래 좋은 결정이었으나 결과가 나쁘게 나오면 우리는 그 결정자를 쉽게 비난하고 결과가 나온 뒤에야 좋은 결정이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결정자를 칭찬하는 데 인색하다. 결과 편향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결과 못지않게 과정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결과가 좋아도 나쁜 결정이 있고 결과가 나빠도 좋은 결정이 있다. 운이 좋아서 나쁜 결정을 했음에도 좋은 결과를 얻으면 그 성공이 후에 독이 되기도 한다. 반대로 좋은 결정을 했음에도 결과가 나쁘게 나왔다면 얼마든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금도희 버블러 대표는 결과 편향에 의한 판단의 오류를 막기 위해 스스로 사업 진행 과정을 솔직하게 공개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케이스다. 그녀는 포항공대 석사 박사 과정 5년 동안 당뇨 환자의 혈당을 체크하는 콘택트 렌즈, 이산화탄소가 발생해 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는 스텐트, 마이크로 바늘을 이용해 절개하지 않아도 되는 내시경 등을 개발해 특허를 받았다. 이를 상용화하기 위해 설립한 회사가 바로 스타트업 버블러다. 자신이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들 덕분에 그녀는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발표한 2019 아시아의 30세 이하 30인 리더에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버블러 대표이자 LG 이노텍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그녀는 어떻게 이런 아이템들을 발명했냐는 질문에 무심하게 답했다. 석박사 논문 써보겠다고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하나 건진 거예요. 5년 동안 50개 넘는 아이템을 실험하고 제품 개발도 시도해보면서. 외동딸인 그녀는 부모님의 건강과 관련된 연구를 많이 했다. 지금 편찮으신 건 아니지만 나이 들면 혈압이나 혈당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부모님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하면서 아이디어를 냈죠. 그녀의 연구가 항상 성공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실패가 더 많았다. 담배를 자주 피우는 아버지가 걱정돼 호흡을 통해 병을 진단하는 센서를 만들어 보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기술적인 한계가 너무 크더라고요. 6개월 정도 실험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나 다행히 실패가 실패로 끝난 건 아니었다. 쓸모없는 경험은 없다는 말처럼 무수한 시행착오와 실패는 내공과 노하우가 되어 새로운 성공의 길을 열어준다. 아이템이 A, B, C가 있다면 각각 다른 게 아니고 연관돼 있거든요. 아이템 하나를 실패해도 조그만 부분을 다른 곳에서 쓸 수 있으니까 낭비가 아니에요.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던 2018년 국내에는 창업 붐이 일었다. 전국 곳곳에서 창업대회도 많이 열렸다. 입상 경력이나 상금을 노리고 급조한 아이템을 들고 나오는 참가자도 많았다. 그래서 그녀가 몇 년 동안 연구해온 아이템들은 단번에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창업은 운이 7, 타이밍이 3, 운칠 타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연구해온 아이템들이 독특하다 보니 창업 제안이 쏟아진 거죠. 배달의 민족, 야놀자, 크래프톤, 무신사, 마켓컬리 등 기업가치 1조 원이 넘는 기업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스타트 업계의 분위기가 뜨거워졌다. 그러다 보니 과장된 정보나 근거 없는 비전으로 창업 지원금과 투자금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사업 내용도 잘 모르는 채 창업대회 입상자가 결정되고 투자가 집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녀는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았다. 일부러 사업 진행 상황을 솔직하게 공개하고 천천히 돌아가는 길을 택했다. 저는 심사위원들에게 10년이 지나도 상용화가 안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지금 과장에서 시작한 친구들은 나중에 다 들통나지 않을까요? 미국에서도 닷컴 버블 시기에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애슐리 반스는 일론 머스크 미래의 설계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2000년 닷컴 버블 시기 샌프란시스코는 탐욕과 광기에 사로잡혔다.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 속에서 살았다. 소비자가 사고 싶어하는 제품을 만들지 않더라도 기업을 만들고 급속히 발전시킬 수 있었다. 그저 인터넷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세상에 발표하기만 하면 투자자들이 모여들어 그 아이디어를 실험하라며 자금을 댔다.
이렇게 기업 가치가 뻥튀기 되면 투자자들은 기업 가치 평가에 관대해져서 기업가들은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쉽게 투자를 받는다. 데니스 홍 소장이 개발하는 로봇이나 금도희 대표가 만드는 의료기기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가진 사업이지만 상용화하는 데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따라서 분위기의 편승에 덜컥 투자를 받았다가는 분위기가 식을 때 투자금의 빠른 회수를 원하는 투자자들의 원망을 사기 십상이다. 바이오 기업 테라노스의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는 2014년 피 한 방울로 250여 종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키트를 개발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일약 스타트 업계의 스타로 떠오르며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다. 테라노스의 가치는 10조 원 이상으로 평가받았고 전 세계 투자자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은 언론에 의해 홈스의 사기 행각이 드러났고 2016년 테라노스의 가치는 0원이 되었다. 이쯤에서 묻고 싶다. 당신은 결과 편향에서 자유로운가? 어떤 것이든 결과만 놓고 판단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내가 실패한 것은 운이 나빠서이고 타인이 실패한 것은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적은 없는가? 결과 편향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은 실패하더라도 운이 나빴다는 변명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며 원망하지 않는다. 대신 과정을 되짚어보면서 실패한 이유를 찾아내려 애쓴다. 다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다음에 실패하고 그 다음에 다시 실패하면 그 누구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으리라는 걸 잘 알고 있다. 독일의 경제학자 하노백은 부자의 생각법이라는 책에서 결과 편향을 막을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한다. 첫 번째는 자신의 판단에 의한 즉각적인 피드백이다. 하노백은 기상학자들이 결과 편향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그 비결을 살펴봤다. 기상학자들은 날씨를 예측하고 바로 다음날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에 결과 편향이 작동할 여지가 없었다. 즉 어떤 판단 혹은 선택을 할 때마다 그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즉각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의미다. 이런 실험을 통해 본인의 판단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신의 판단과 선택에 대한 기록이다. 판단이 맞았으면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틀렸으면 무엇을 놓쳤는지를 기록함으로써 기억의 왜곡을 줄이는 것이다. 성공한 투자자들이 투자일지 작성을 중요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결정의 근거들을 기록해 놓음으로써 결과 편향이 판단력을 흐리는 걸 막을 수 있다. 만약 결과가 성공적이었더라도 과정을 거슬러 올라 성공의 요인들을 되짚어본다. 운이나 타이밍 혹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어떻게 성공에 기여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자만에 빠지지 않고 또 다른 성공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결과에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누구나 결과 편향의 함정에 빠지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과정이 느리더라도 혹은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더라도 정도를 걷는 것이 결국에는 승자가 되는 확실한 길이다. 오늘 서리책방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책은 이혜운 지음 메이븐 출판 당신만 모르는 일의 법칙 50일입니다. 왜 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할까요? 세계 최정상에 오른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15년 동안 기자로 일하며 만나왔던 5천여 명의 세계 최정상에 선 인물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직접 파헤친 저자는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행동경제학과 심리학의 틀로 정리했습니다. 매력의 힘은 강력하다. 옷차림과 화장, 운동에만 신경 쓴다고 폄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면 될 일이다. 그들은 당신의 경쟁자가 될 수 없다. 매력 자본의 힘을 아는 사람들은 오늘도 조용히 자신의 매력을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을 빛나게 만드는 가장 큰 매력을 찾아 열심히 키우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 인상 깊게 다가오는 책입니다. 살아가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 실력만큼이나, 아니 실력 이상으로 중요한 매력 가꾸기를 통해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권의 책과 함께 소중한 시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행운과 행복이 가득한 새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